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게 머릿속에 지금 아직도 좀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에서는 그것을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다시 되새김을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걸 듣는다고 해도 잘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들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로정수의 정의와 가공선, 지중선, 복도체, 선로정수 수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로정수의 정의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L, C, G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회로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전압 강화라든가 전력 계산이라든가 안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개통정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선로, 우리가 이제 가공선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은 이거는 5장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한전 자료들 보면은 케이블에 대한 그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송전선로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송전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 철탑이 있고 거기에 대한 R값이 어떻게 되냐, L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M이라고 있죠. 상호. 그리고 여기 지금 C값들도 있죠. 이렇게 R과 L은 이 선로상에서 있는 거고 C 부분은 서로 상호 간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 밑에로도 C가 있죠. 여기 밑으로도 G가 있고 지중선으로도 뭐가 있죠? R과 L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등가회로로 그린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좀 그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RL, GC, RL, GC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로정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다음에 송전 특성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일 때는 R과 L만의 회로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중거리일 때는 R과 L과 C만의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장거리일 때는 이 G값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RL, C 값을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G값은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송전선로는 저항, 인덕턴스, 정정용량, 누설 콘덕턴스가 선로에 따라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기회로로서 이 4가지 요소를 선로정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선로정수는 송전선로의 특성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고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항에서는 보시면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저항에 관련된 수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따가도 보시면 이런 수식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인덕턴스 상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0.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에서 0.05가 나오는데 이게 외부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내부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합해서 미리헤르츠 포 킬로미터 또 마이크로페럿 포 킬로미터 해가지고 정전 용량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등가 성간거리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정전 용량에서는 0.02413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에서 마이크로페럿으로 나온다는 거. 누설 콘덕턴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자의 누설 저항은 건조시에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역수인 R의 역수죠. 그래서 누설 콘덕턴스는 매우 작게 된다. 따라서 송전선로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해도 좋다. 특별한 경우가 어디냐면 장거리 송전선로일 때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모이다 보면은 많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선로정수는 전선의 종류, 굵기, 전선의 배치 등에 정해진 것. 바로 아까 그런 자료 중에서도 봤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쓴 겁니다. 하지만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역률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 이런 이제 전류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발열에서 온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저항값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또는 코로나 발생을 했을 때 정전용량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전압이라든가 전류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건 뭐냐? 선로 정수기 때문에 전압이나 전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선로 자체의 어떤 특성,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굵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선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 선로의 특성에 대해서 선로 정수가 변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LCG 4가지의 선로 정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근데 G값을 제외한 RLC에 대한 값들을 이 다음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공선과 지중 케이블과 복도체에 대한 선로 정수입니다. 그래서 선로 정수가 뭐라고요? RLCG라고요. R, L, C, G에서 G값은 무시를 하고요. 근데 R은 오음값이죠. L 값은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C 값은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또 뭐로 나눠지냐? 가공선, 케이블, 복도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가공선에서의 R값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값은 로 A분의 L. 나머지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저항값은 거의 비슷하니까 왜? 그 연동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L값은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L값은 어떻게 틀려지냐?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배치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공선이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지중 케이블은 가공선의 몇 분의 1? 3분의 1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시면 C값도 보시면은 가공선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1이라고 했을 때 지중 케이블은 30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요 수식이. 그럼 여기 지중 케이블도 똑같겠죠? 수식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나 있는 여기는 D였죠? 여기는 R입니다. 요 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가공선에서는 이렇게 가공선이 이렇게 A, B, C 세 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등가 성간거리가 이렇게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케이블은 어떻게 되죠? 케이블은 이렇게 돼 있죠. R상, S상, C상 이렇게 들어있죠. 거기에 대한 이 R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 D값하고 R값이. 그렇기 때문에 얘 부분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죠. 근데 얘는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었다. 그럼 반대 개념입니다. 얘가 줄어들었으면 얘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외우실 때 3이라는 숫자만 외워가지고 얘 Y델타가 바뀔 때 3분의 1 4배 늘어났던 것처럼 얘는 거리가 기니까 1이라고 하면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얘는 그거에 대한 배수기 때문에 30배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되는데 외우기 쉽게끔 여기도 3이면은 여기도 30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냐? 복도체에서는 N이라는 복도체 개수로 나눠진다. 1호사는 복도체는 뭐냐? 2개 이상의 도체죠. 1호사는 2도체, 3, 4, 5는 4도체, 7, 6, 5는 6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식이 2 또는 4 또는 6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뭐였죠? R이었죠. 이 R값이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N, R, D에 N-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가공선하고 케이블에서는 이 D값과 이 R값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복도체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전부 다 나눠집니다. 나눠진다는 건 작아진다는 얘기죠.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덕턴스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까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고 그랬죠. P는 X분의 2S, 2L 사인 세타에서. 그래서 이 인덕턴스가 작아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인덕턴스 부분이 작아지면서 또 전위 경도가 저감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발생이 적게 된다. 그래서 단도체를 쓰지 않고 복도체를 쓰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하고도 또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으로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C 성분으로 가게 되면 C에는 뭐라고 했죠? CS 플러스 3C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0.02413 로그 10m라는 R분의 D입니다.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요거하고 요거. 가공선하고 지중선이죠?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유전율이 들어갑니다. 유전율. 외피가 있다 보니까. 가공선은 외피가 없죠? 근데 지중선은 외피가 있으니까 그 유전율이 하나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25점짜리는 나왔었죠? 가공선과 지중선 케이블에 대한 인덕턴스하고 정정용량을 비교하시오. 그게 25점짜리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장애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로그 11m라는 R분의 R인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R과 D가 틀려지죠. 가공선이냐 지중선이냐 L과 C는 전부 다 이 D냐 R이냐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전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유전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졌다? 이 부분. 복도체일 때는 여기도 똑같죠? N, R, D에 N-1 이런 식으로. 요게 바뀌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아시면 L값만 아시면 C값도 똑같이 아실 수가 있다. 근데 C값에서 차이가 나는 건 여기 유전율 하나만 여러분들이 더 고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애우실 때 쌍으로 애워주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가공선일 때는 자기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2.4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부분이 1.1 그 다음에 작용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오니까 2.4에서 1.1을 빼면 1.3이 실질적으로 이런 가공선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2.4, 1.1, 1.3 이 정도.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값을 넣고 계산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RLC 값 선로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가공선과 지중 케이블과 복도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법칙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고 계시면은 이 전체 수식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표피효과하고 근접효과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항에서. 표피효과는 뭘까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킨 이펙트, 표피. 전선의 중심부일수록, 여기 나오죠. 전선의 리액턴스가 커져서, 왜? 전류가 흐르기 어렵고, 표면으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 왜냐하면 자개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이쪽에도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간섭 효과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간섭이. 그러면 이게 뭐죠? 상호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간섭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에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 많이 흐르는 부분이 생긴다. 그게 표피효과다. 바깥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게 표피효과입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뭐라고요? 전선 중심부에 세균 자석수가 커지다 보니까 뭐라고요? 인덕턴스가 커지고 인덕턴스가 커지면은 리액턴스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표면으로 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이 표피효과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전선의 중심부를 흐르는 전류는 전류 자신이 만드는 자석과 세규함으로 전선의 중심부일수록 세규 자석수가 커져서 인덕턴스가 커진다. 인덕턴스가 커지면은 마찬가지로 XL에서 인덕턴스가 커지니까 리액턴스도 커진다. 저항 성분이 많으니까 전선의 중심부일수록 리액턴스가 커져서 전류가 흐르기 어렵게 되고 표면으로 갈수록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표면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바로 이게 표피효과란 얘기입니다. 그럼 표피효과는 어떤 때 발생하기가 더 쉬우냐? 주파수가 높을수록. 왜? 여기 주파수가 높다는 거는 이 XL 리액턴스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전선 단면적이 클수록 단면적이 크다 보면 가운데 그런 부분이 더 커지겠죠. 도전율과 비투자율이 커질수록 표피효과는 커진다. 나중에 이제 뭐 뮤라는 표면 계수가 또 나옵니다. 기본서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따가 다른 자료를 보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피효과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말 그대로 유해 단면적이 줄어듭니다. 왜?
가운데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바깥쪽에 대한 단면적만 가지고 전류를 흘려줘야 되니까 유효 단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자, 표피효과의 대책은 가공선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복도체를 채용합니다. 왜? 면적을 이렇게 100스케짜리를 보다 25스케짜리 4가닥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가운데 이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복도체도 이런 표피효과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란 얘기죠. 표피효과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는 요 4개의 면적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체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복도체를 쓰면 어떻게 된다? 예? 여기에 대한 리액턴스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유리하겠죠. 아까 전반적으로 리액턴스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가 안 흐러지는데 얘는 복도체를 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리액턴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얘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표피효과에 대한 영향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중선의 경우 분할 도체를 쓴다. 왜냐하면 도체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도체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도체를 나눠가지고 하나로 묶은 그런 도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 복도체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 면적이 얘는 하나의 면적이지만 얘는 3개의 면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도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전류가, 이게 지금 보시면 전류 밀도가 지금 여기 부분은 안 흐르고 바깥쪽으로 더 많은 부분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접 효과. 2개가 근접했을 때. 남자하고 붙으면 떨어지겠죠. 남자하고 여자가 붙으면 붙을 거고,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자석처럼. N극과 N극, N극과 S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많은 도체가 근접하여 배치된 경우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방향 및 주파수에 따라서 또는 각 도체의 단면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변화가 된다. 표피효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표피효과는 한 번의 도체, 근데 근접효과는 2번의 왕복 도체로 이루어진다. 2개 이상의 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선이 근접하여 배치될수록 근접효과는 커진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다음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두 도체의 자기이한 것. 도체가 동일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아까 얘기했죠. 동일 방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동일한 방향, 서로 반대 방향, 또 3개의 도체가 동일한 방향. 이런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동일한 방향으로 도체가 흐르면 상호거리가 가까운 쪽에서, 여기 상호거리가 가까운 쪽에서는 여기 자석 세개수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고 이 바깥쪽으로 전류가 분포가 된다 이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근접효과는 아까 표피효과의 일종인데 표피효과는 하나만 봤을 때인데 근접효과는 2번 이상의 왕복도체.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밀도는 두 도체의 먼 쪽에 많이 흐르는 현상. 왜? 이 가까운 쪽에서는 리액턴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석이 3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덕턴스가 늘어나고, 인덕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리액턴스가 늘어나고, 리액턴스가 늘어났다는 건 저항이 증가됐다는 얘기니까 그쪽으로 전류가 많이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일 때, 여기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흘렀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의 도체로 생각했을 때는 얘하고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가까운 쪽에 이런 전류 부분이 많이 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N극과 N극으로 보시고 얘는 N극과 S극으로 보시면 서로 붙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3번이니까 여기 부분은 얘하고 봤을 때는 밀어내겠죠?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나갈 거고 얘도 이쪽으로 나갈 거란 얘기죠.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밀어내겠죠? 얘는 이쪽으로 흐를 거고 얘는 이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가운데 쪽은 많이 흐를 거고 얘는 바깥쪽에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 왜? 동일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을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이거를 오랫동안 암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암기하기 쉽고 얘는 N극과 N극이니까 바깥쪽으로 흐르겠죠. 얘는 N극과 S극. 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얘도 동일한 방향이고 먼저 보시면 얘는 동일한 방향, 얘도 동일한 방향입니다. 그럼 N극이면은 동일한 방향이니까 바깥쪽으로 반발 때문에 흐르겠죠.
얘도 얘하고 얘를 봤을 땐 똑같은 N극이니까 반발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를 거고, 얘도 보시면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얘는 바깥쪽으로 흐를 거고, 얘도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흐를 거란 얘기죠.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운데 쪽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N극과 S극이니까 서로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쪽에 이렇게 흐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표표효과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근접효과 이해하셨고, 그게 근접효과에 대한 부분이 2도체 이상인데 동일한 방향을 흐를 때하고 서로 반대 방향을 흐를 때, 또 두 도체일 때, 세 도체일 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ABC 세상의 평형 3상 저류가 흐를 때 A상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평형입니다. 이 다음에는 지락.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락 전류에 가서도 단락상에서 3상 단락일 땐 평형이고요. 2상 단락일 땐 불평형입니다. 여기서도 그것처럼 평형이니까 3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평형일 땐 무조건 3상. 3상 단락도 평형이고 3상도 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거는 3상이 동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지락전류. 동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지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딸랑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보시면 한 상에 A상, B상, C상에 대한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는 뭘 계산한다? A상만 계산을 하겠다. A상만 계산을 하니까 A상에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A상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가 왜냐면 대지를 기로로 해서 흐르는 이 LE, 예? 여기 보시면은 한 선과 여기 나와있죠. 대지 기로의 자기 인덕턴스는 LE라고 얘기했죠. 여기 한 선, A상과 대지를 흐르는 이 LE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기로로 하는 회로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LE 다시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LE 다시가 얘하고 얘하고 얘. 똑같이 대지를 기로로 흐르는데 A상하고 B상, A상하고 C상에 대한 LE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쪽에는 이런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거를 계산하니까 요걸 보시면은 IA가 있고 -IA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IE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IB하고 IC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IA가 나와야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 IB하고 IC 값이 이쪽으로 지금 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가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LE-라고 표현을 했다. 두 개가 다 되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 -IA는 IB하고 IC에서 다 연결되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IB하고 IC입니다. 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0이죠? 요거는 -IA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구나. 요게 IB하고 IC가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작용 인덕턴스는 합하는 거라 했죠.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얼마? 2.4. 상호는 1.1. 그렇다면 작용은 빼주니까 1.3.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작용 인덕턴스 L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인덕턴스. 여기 자기 인덕턴스 있죠? 요거 값. 마이너스를 한 이 상호 인덕턴스. 요거 값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2.4 마이너스 1.1 해가지고 1.3이 나왔다. 그 왜 마이너스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마이너스인 이유는 IA는 마이너스 IB, I 플러스 IC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냐? 한 상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근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인덕턴스의 계약 값은 얼마냐라고 해가지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험 빈도수에서는 좀 줄어들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이제는 동상 부분이니까 뭐라고 그랬죠? 지락전류입니다.
A, B, C 세 상의 동상의 전류가 흐를 때 각 상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동상의 전류가 흐를 때, 동상의 전류가 흐르는 건 뭐다? IG는 3배의 I0다. 예? 영상 전류 3개가 흐른다. 각 상의 작용 인덕턴스니까 각 상에 대한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각 상이니까.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각 상이라고 그랬으니까. I0, 각 상의 동상의 전류가 흘렀죠. 그래서 그게 땅으로 흘렀으니까 이게 지금 IG, 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한 지락인 걸 계산할 때는 어떤 값을 계산하냐면 영상 인덕턴스를 아까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영상 인덕턴스 L0 값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상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얘는 자기 자체에 대한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가더라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LE 다시가 있고 나머지 LE 다시 2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LE가 얼마라고 했죠? 요거 계산하려면 앞에서 LE가 2.4라는 걸 아셔야 되죠. 예? 요 LE 다수는 1.1이죠. 거기다 2배를 해줍니다. 그럼 얼마죠? 얘가 2.2가 되겠죠. 그럼 2.4에다가 2.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4.6이 되죠. 그래서 4.6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지금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얘가 4.6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요거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보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장전류 계산을 하시다 보면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정상값, 역상값, 영상값은 똑같습니다. 어떤 때 똑같냐? 또 어떤 때 또 틀리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정상, 역상, 영상값이 틀려지는데 케이블 같은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배치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왜? 배치에 따라서 이 LD 다시 값이 틀려지니까 가공선이나 지중선에 대한 케이블 값을 계산하실 때 정상값이 0.1이라고 그러면은 영상값은 0.3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대략적으로 이걸로 보셔도 아십니다. 앞에서는 얼마라고 했죠? 2.4 마이너스 1.1 하면은 1.3 있죠. 1.3에 3배 하면 3.9죠. 예? 대략적으로 지금 4.6 아닙니까? 3배 정도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값입니다. 이 앞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3상 1에선 송전선로가 있다. 딱 송전선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케이블이 아닌 가공선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볼 때 대지기로 인덕턴스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가공선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3상 1회선이고 대지기로 인덕턴스다. 그럼 대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1.78이다. 3선을 일괄해서 이건 2선을 일괄해서 아까 좀 2가닥을 묶어서 하느냐 3가닥을 묶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1.78이 나오고 1.57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실질값으로서 송전선로의 대지를 귀로로 하는 한 선당의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하고 자격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구하면 자격 인덕턴스 값은 계산이 되죠. 그 값을 더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여기 2선을 일괄했을 때 나오는 1.78이라는 그 수식과 3선을 일괄했을 때 나오는 1.57이라는 이 수식 안에 자기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 값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변수를 해서 계산을 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2선을 일괄했으니까. 첫 번째, 이게 2선을 일괄했으니까 제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3선을 일괄했을 때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값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선을 일괄하면은 어차피 자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2선을 일괄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요 2선을 일괄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겠죠? L'-가 있을 거고요. 3선을 일괄했으니까 3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3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얘는 이제 2선이니까 한 선과 한 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된다. 얘는 3분의 1이니까 한 선과 한 선과 한 선.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외우실 때.
그 다음에 요거 자체에 대한 부분, LE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LE하고 LE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1.7피란이라는 수식이 나왔다라고 문제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 얘는 보시면 얘가 하나가 있겠죠. 그냥 이해를 하실 때 하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인가해지는 거 하나, 이쪽으로 인가해지는 거 하나, 두 개가 있겠죠. 3선을 일괄 했으니까. 3분의 1이고 LE 다시하고 2LE 다시가 있다라고 해서 1.57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6을 곱해가지고, 6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3LE 플러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값이 나오겠죠. 또 6을 곱해가지고 2LE 플러스 어떻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그거를 다시 곱해가지고 한쪽에 대한 변수들을 없애주면은 그때 LE 값은 2.4가 나오고 LE 닷은 1.15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도 이런 수치가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략값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LE가 얼마라고 그랬죠? 2.4라고 그랬죠? LE 다시는 1.1이라고 했고, 장용인 인덕턴스는 얼마라고요? 그걸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되는데, 작용 인덕턴스 더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값을 이렇게 빼줘야죠. 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1.2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3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략적인 값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본 교재에서는 이런 그 계산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하고 나서 필요한 계산식에 대해서는 연구반 교재에서 필요한 그 계산식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이해가 되기 좋게끔. 자, 송전선의 연가 목적. 왜 연가를 한다고 그랬죠? 정존 용량의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